이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떠돌던 기묘한 소문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소문은 한양 저작거리, 사람 사는 냄새 물씬 풍기는 곳에서 피어났으니 왁자지껄한 한양 저작거리, 갖가지 물건을 파는 장사치들의 목소리와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칩니다. 그 속을 유유히 걷는 두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봉이 김선달과 그의 충직한 벗 장돌이었지요. 나리, 오늘은 어찌 이리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제는 잠잠하더니만 오늘은 온 장터가 들썩이는군요. 장돌아,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런 법이다. 어제는 잠잠했으니 오늘은 들썩이는 것이고, 허나 저리 웅성거리는 것을 보니 필시 무슨 재미난 소문이라도 돈 모양이구나. 김선달은 예리한 눈빛으로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을 살폈습니다. 그의 귀는 이미 저작거리의 모든 소리에 열려 있었지요. 들었어. 그 조용하던 뒷골목 큰 댁에 글쎄 도둑이 들었다지 뭔가. 아니, 그 집은 옛날부터 그림자 없는 집이라 불렸지 않은가. 담장도 높고 밤낮으로 지키는 이들이 삼엄하다 들었는데 어찌 도둑이 든단 말인가. 그 집은 원래 워낙 괴이한 소문이 많지 않소?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 있다더니 설마 그게 사라진 건 아니겠지? 나리, 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군요.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집이라니 도대체 어떤 집이기에 그런 소문이 도는 것일까요? 장돌아, 세상에 그림자 없는 집이 어디 있겠느냐. 허나 저리 흉흉한 소문이 도는 것을 보니 필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모양이구나. 저 집은 소문만으로도 호기심을 끄는구나. 김선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님을 직감한 듯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렸습니다. 저작거리의 소문은 그렇게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이 기묘한 소문에 숨겨진 더 큰 사건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장도리와 함께 곧장 그림자가 없는 집이 있는 뒷골목으로 향했지요. 나리, 정말 이 집이 그 소문의 집이란 말입니까? 겉보기에는 여느 양반댁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만. 장돌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법이다. 저리 높은 담장과 고요함 속에 숨겨진 것이 더 무서운 법이지. 허나 저 집은 소문처럼 그림자가 없지는 않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림자 없는 집이라는 소문에 잔뜩 겁을 먹었지 뭡니까? 그럼 이 소문은 다 헛소리란 말입니까? 아니, 헛소리라 단정하기엔 이르구나. 소문이란 늘 약간의 진실을 품고 있는 법이다. 그들은 집 주변을 맴돌며 오가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다물거나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집은 함부로 입에 올릴 곳이 못 돼요. 대대로 그림자 없는 집이라 불렸으니 그저 조용히 지나치는 것이 상책이요. 그림자 없는 집이라.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도는구나. 저 집은 필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비밀을 품고 있구나. 보통 물건이 아니라 무언가 큰 것이 사라진 듯 싶다. 김선달은 굳게 닫힌 대문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선달과 장도리는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낮과는 다른 더욱 깊은 고요함이 그 집을 감싸고 있었지요. 나리, 정말 이 집 안으로 들어가 보실 참이십니까? 소문이 워낙 흉흉하여 왠지 등골이 오싹합니다. 장돌아, 소문이 흉흉할수록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더욱 값진 법이지. 허나 무턱대고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 김선달은 담장 주변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인기척 하나 없는 듯 보였지만 그의 예리한 감은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마 우리가 낮에 이곳에 다녀간 걸 이미 알고 있었나 보군. 저리 큰 집에서 도둑이 들었는데도 관아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뭔가 사정이 있을 게다. 우리의 정체를 이미 알고 도움을 청해올 것이네. 곧 우리에게 접선할 사람이 나올 것이네. 그때였습니다. 담장 아래 작은 쪽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한 늙은 하인이 다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김선달과 장도리를 발견하자마자 주춤하더니 이내 용기를 낸 듯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봉이 김선달 나리이십니까? 저희 댁에 닥친 큰일을 해결해 주실 분은 나리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저희 가문을 구해주십시오. 김선달은 늙은 하인의 다급한 모습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그래, 이 몸이 바로 봉이 김선달이 맞네. 헌데 그대는 관아에 찾아가지 못하고
이리 나를 찾아왔으니 필시 사연이 깊은 모양이구려. 나를 그대 댁으로 안내해주게. 내가 직접 가주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이 일에 손을 댈지 말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네. 늙은 하인은 김선달의 말에 안도한 듯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드디어 김선달은 그림자 없는 집의 비밀로 들어가는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늙은 하인의 다급한 발걸음을 따라 그림자 없는 집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김선달과 장도리는 고요한 대청마루에서 한 노인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니 바로 이 가문의 수장인 현암 대감이었습니다. 김선달은 그의 처진 어깨와 흔들리는 눈빛만으로도 이 사건의 무게가 짐작되었습니다. 김선달 나리께서는 이미 저희 가문의 소문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허허, 소문이야 저작거리마다 떠돌고 있지요. 헌데 관아에도 알리지 못하고 이 밤중에 나를 찾아왔으니 필시 세상의 이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모양이구려. 김선달의 예리한 한마디에 현암 대감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스러움. 그는 애써 감정을 다잡고 마른 침을 삼키더니 굳게 닫았던 입을 천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늙고 지쳤으나 그 안에는 왠지 모를 비장함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리, 저희 가문의 보물인 부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채는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사라지면 이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라뇨? 부채 하나 때문에요? 현암 대감은 장도리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치 오랜 비밀을 털어놓는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저희 가문은 대대로 이 부채를 지켜왔습니다. 이 부채는 특이한 재질로 만들어져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신비한 물건이며 저희 가문이 대대로 지켜왔지요. 한때는 부채를 지키는 신비 가문이라 불렸었지요. 그 진실을 알던 이들은 이미 다 사라지고 진실이 와전되어 그림자 없는 집이라는 소문이 퍼졌지요. 헌데 부채가 사라진 것입니다. 김선달은 조용히 현암 대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현암 대감의 표정 하나, 몸짓 하나를 놓치지 않고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범인인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부채는 감쪽같이 사라졌을 뿐 누가 훔쳐갔는지, 왜 훔쳐갔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소. 현암 대감의 눈빛은 무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김선달은 현암 대감의 얘기를 듣고 새로운 사건에 대한 흥미로 반짝이고 있었지요. 이야기의 시간은 잠시 거꾸로 흐릅니다. 김선달과 현암 대감이 대화를 나누기 하루 전, 신비의 가문의 젊은 후계자 이연은 홀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와 조심스럽게 신발을 신은 뒤 아무도 모르게 저택의 뒷문으로 향했지요. 그의 발걸음은 절박했지만 동시에 연화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향하는 목적지는 가파른 산길이었습니다. 저택 뒷산을 따라 2시간 남짓 올라가자 험준한 절벽이 나타났고 절벽 옆에는 간신히 사람 한 명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길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지요.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절벽 옆에 난 위험한 길을 따라 30분가량 더 걸었습니다. 이곳은 오직 가주와 후계자만이 다닐 수 있으며 시야마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시사철 안개가 자욱한 곳이었습니다. 자칫 발을 헛디디면 절벽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위험천만한 길이었지요. 연아,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이 부채만 잠시 숨겨두고 돌아가면 가문의 숙명에서 벗어나 당신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오. 이연은 간절한 마음으로 절벽 길끝에 다다랐습니다. 안개에 휩싸여 입구도 제대로 잘 보이지 않는 동굴. 창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투명하게 빛나며 왠지 모를 신성함마저 깃들어 있는 부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십자 모양의 열쇠로만 열리는 함에 넣어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장소에 부채를 숨겨두었습니다. 이연의 발걸음이 사라지자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청나라 비밀 조직 흥룡대의 수장 독고진이었습니다. 독고진은 이연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미행의 달인인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연이 부채를 묻어둔 곳을 파내고 함 속의 부채를 꺼내어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부채를 노리던 거대한 세력의 움직임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현암 대감의 눈빛은 무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선달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은 새로운 사건에 대한 흥미로 반짝이고 있었지요. 김선달은 고뇌에 빠진 노인 앞에서 마치 사건 현장을 탐문하는 탐정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말씀인즉슨 부채를 숨겨둔 곳으로 가는 길목에 안개 결계가 쳐져 있어 외부인은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진법이라 하셨지요. 그렇다면 범인은? 김선달은 잠시 뜸을 들인 후 다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내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를 가져간 이도, 그곳을 다녀온 이도 모두 이 가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김선달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마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헌데 제가 이 댁에 들어서며 잠시 보니 뒷마당에 널려있는 이연 도련님의 젖은 옷과 신발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소. 그 진흙은 안개가 자욱한 절벽길을 다녀온 흔적과 같았지요. 김선달의 말은 마치 번개처럼 현암 대감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현암 대감도 그 장소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신과 아들뿐임을 알았지만 설사 아들이 훔쳤다고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기에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 이연에게 달려가 그의 멱살을 잡고 절규했습니다. 이연, 내 이놈, 내가 그 부채를 훔쳤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암 대감의 절규와 함께 이연의 얼굴에는 깊은 충격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채를 둘러싼 진실은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연, 내 이놈, 어찌하여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아버님 사실... 이연의 절박한 사랑이 담긴 고백은 밤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현암 대감은 처음에는 분노했으나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변해갔습니다. 현암 대감 자신 역시 젊은 시절 사랑하는 정인을 버려야 했던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선달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결심한 듯 나직이 말을 건넸습니다. 도련님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허나 부채를 되찾는 것이 우선이니 도련님이 부채를 묻어두었다는 그곳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이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따라오라 손짓했습니다. 그들은 이연의 안내를 따라 안개 결계가 쳐진 험준한 절벽 길을 한참이나 걸었습니다. 안개에 휩싸여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길을 뚫고 도착한 곳. 바로 원래 부채가 있었던 동굴의 입구였습니다. 정말 이런 장소가 세상에 존재하는 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개가 자욱한 신비한 곳이었지요. 그 동굴의 입구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나무가 하나 있었고 이연은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부채를 여기에, 이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연이 가리킨 곳에는 이미 바닥이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이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현암 대감은 초조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연이 놀라 삽을 들고 흙을 파헤치자 부채를 담았던 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암 대감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함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함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부채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연과 현암 대감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현암 대감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습니다. 이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텅 빈 함을 마주한 현암 대감과 이연은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연, 내 이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더냐? 아버지,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분명 제가 함을 묻어둔 뒤에는 저 역시 한 번도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두 채를 잠시만 숨겨두려고 했을 뿐 후일에 반드시 제자리로 옮겨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믿어주십시오. 현암 대감의 격분과 이연의 절박한 해명 속에서도 김선달은 묵묵히 함을 뒤졌습니다. 그는 십자 모양의 열쇠 구멍을 손으로 쓸어보더니 부채가 사라진 함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함의 모서리 한쪽에 박혀있는 쇠꼬챙이에 멈추었습니다. 대감, 잠시 이것을 봐주시겠습니까? 이 함은 십자 모양의 열쇠로만 열린다고 하셨지요? 그렇소. 오직 우리 가문의 남자들만 지니고 있는 비전 열쇠로만 열 수 있소. 헌데 그 열쇠를 가진 자는 나와 그리고 이현뿐이오. 설마! 현암 대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아들을 의심하는 듯 이연을 쳐다보았지만 김선달은 고개를 저으며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아닙니다. 대감, 도련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만약 원래 열쇠인 십자 열쇠를 사용했다면 함의 열쇠 구멍에 아무 자국이 없어야 합니다. 허나 보시다시피 이 함의 열쇠 구멍에는 많은 상처가 나 있지 않소. 범인은 열쇠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열었다는 뜻이지요. 아마 쇠꼬챙이를 사용한 것 같소이다. 전문 훈련을 받은 도적들은 쇠꼬챙이 몇 개로 잠금 장치를 열 수가 있소. 아무래도 도련님께서 미행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제3자가 있다는 말이지요. 김선달은 쇠꼬챙이를 보여주며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었습니다. 김선달의 날카로운 추리에 현암 대감과 이연은 감탄과 동시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가문의 비밀을 꿰뚫고 있었고 계획적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현암 대감과 이연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이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있을 때 그때 김선달은 어떤 것을 보고 곧바로 몸을 일으켜 장도리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장도라, 가자. 지금 바로 저작거리로 가야겠다. 예? 지금 바로 말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나리. 이연 도련님 뒤를 밟은 차의 단서는 분명 저작거리에 남아있을 것이야. 김선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장도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암 대감과 이연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그들의 눈빛 속에서 김선달과 장도리는 그렇게 다시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부채가 단순한 도난이 아닌 계획적인 범죄였음을 추리해낸 김선달과 장도리는 지체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한양의 저작거리. 사람들의 흥청거리는 활기 속에서 김선달은 자신만의 은밀한 정보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저작거리 뒷골목, 오가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몇몇 정보원들과 마주했습니다. 김선달은 범인의 그림자를 쫓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요 근래 가죽신이나 털신을 신은 사람을 본 사람이 있소? 김선달의 질문에 정보원들은 한동안 웅성거렸습니다. 흔한 집신이 아닌 가죽신이나 털신을 신은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퍽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김선달의 비범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곧 서로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 중 한 명이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나리, 그런 사람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며칠 전쯤이었지요. 어눌한 조선말을 쓰며 자신을 상인이라 소개했으나 털신을 신은 모습이 독특하여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건을 팔러 간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김선달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았다는 확신에 찬 미소였지요. 허허, 드디어 범인을 찾았군. 김선달의 말에 장도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대체 뭘 보고 그 사람을 찾은 겁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김선달은 그런 장도리의 어깨를 툭 치며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허허, 장도라. 사실 내가 부채를 묻었던 곳 주변을 유심히 살폈더니 평범한 집신 자국과는 다른 발자국과 이 아주 미세한 동물 털 한 가닥을 발견했지. 김선달은 손에 털 한 가닥을 쥐고 장도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털 한 가닥으로 말입니까? 대체 그걸 어떻게? 조선 사람들은 주로 집신을 신지만 북쪽 추운 지방 사람들이나 청나라 사람들은 짐승 가죽이나 털신을 신는다네. 부채가 묻힌 곳에서 발견한 동물 털 한 가닥이 바로 범인의 가죽신에서 떨어진 결정적 증거였지. 이 실마리를 토대로 어눌한 조선말을 쓰며
자신을 상인이라 속였던 범인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 것이라네. 장도리는 역시하며 김선달의 뛰어난 관찰력과 엄청난 추리에 감탄했습니다. 이복에 그 털신을 신은 자가 어디로 향한다고 했는가? 예. 국경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왠지 모르게 잔뜩 서두르는 기색이었습니다. 역시 놈이 부채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 청나라로 달아날 셈이었군. 장도라, 서둘러 국경으로 가야겠다. 범인의 정체를 파악한 김선달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 장도리와 함께 국경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도라, 시간이 없네. 서둘러 국경으로 향해야 해. 김선달의 말에 장도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바싹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쏜살같이 국경으로 향하는 길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독고진을 단번에 무너뜨릴 기발한 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장의 한수를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돌려 현암 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현암 대감은 아들 이연과 함께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감나리, 다행히 부채의 행방은 찾은 것 같소만 부채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들려주셔야겠습니다. 그 부채의 재질과 모양은 어떠한지 놈을 속이기 위해서는 부채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암 대감은 김선달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김선달에게 가문을 지켜온 부채의 모든 비밀을 소상히 털어놓았습니다. 김선달은 현암 대감의 설명을 듣는 내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독고진을 향한 기발한 계책이 빠르게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그 비밀을 역으로 이용하면 되겠구려. 대감나리, 이제 소인이 진정 왕의 부채를 가진 자가 되어 보이겠소. 김선달은 뜬모를 모를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는 부채의 특성을 이용해 독고진을 속일 기상천외한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이어 김선달은 장도리와 함께 말을 타고 빠르게 달려 그들을 앞질렀고 국경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독고진 일당이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험준한 산길을 미리 살폈습니다. 그가 지목한 곳은 한눈에 봐도 발을 헛디디기 쉬운 좁은 능선이었습니다. 김선달은 그곳의 깊은 함정을 파고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교묘하게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능숙했고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승리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 싸움을 위해 독고진 일행이 이동하고 있는 쪽으로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휴, 나리,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장도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쉼없이 달려온 탓에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타고 온 말은 이미 지쳐 쉬게 해주고 남은 길을 김선달과 장도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김선달은 그런 장도리를 뒤로하고 이미 눈앞에 펼쳐진 국경 근처의 풍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 숲이 우거진 길목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김선달은 장도리의 어깨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장도라, 저기다. 우리가 찾던 일당이 틀림없어. 장도리는 김선달이 가리키는 곳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덩치 큰 사내들이 무리지어 모여 있었고 그들 가운데에는 어눌한 조선말을 쓰던 그 범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리, 저들입니까? 미리 준비를 했다지만 우리 둘로는 아무래도 역부족이지 않겠습니까? 김선달은 독고진의 손에 들린 부채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독고진은 연신 부채를 매만지며 무언가 만족한 표정이었습니다. 허허, 역시 저놈들은 아직 부채의 특성을 완전히 모르고 있어. 저들의 눈을 속여야 하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네. 서두르자. 김선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김선달은 장도리와 함께 몸을 숨긴 채 독고진 일당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독고진은 일당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잔뜩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김선달은 그런 독고진의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품속에서 가짜 부채를 꺼냈습니다. 장도라, 이제 내 비장의 한 수를 쓸 때가 온 것 같네. 비장의 한 수라뇨?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나리, 위험합니다. 허허, 염려 말게. 독고지는 부채의 특성을 모를 테니 우리는 그놈의 눈을 속여야 하네. 내가 이 가짜 부채를 들고
그놈을 자극할 걸세. 그놈이 진짜 부채가 4개 있다고 믿도록 말이야. 나리께서 가짜 부채를 들고 나타나시면 저는 그럼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자네는 내가 놈들을 유인하면 뒤따라오면서 우리가 파놓은 함정 쪽으로 나를 도와 유인하는 역할일세. 놈들이 함정에 빠지면 그때가 바로 기회야. 나리, 알겠습니다. 나리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장도리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선달은 그런 장도리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조선 최고의 제주꾼 김선달의 마지막 계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적막한 국경의 산길, 독고진 일당이 마지막 채비를 마치고 막 출발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한 줄기 바람처럼 나타난 김선달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온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길을 멈추시오! 독고지는 김선달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능청스러운 상인의 가면을 다시 썼습니다. 무슨 일이오? 우리 일행은 청나라로 가는 길을 서두르고 있던 참인데 길이라도 잃으셨다면 한양으로 돌아가거나 이 산맥을 넘어 청나라로 가야 할 텐데 어디로 가시오? 독고진의 질문에 김선달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허허, 그건 내가 물을 말이네. 자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부채는 놓고 가게나. 그럼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안내해주지. 김선달의 말에 독고진의 얼굴에서는 순간적으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에 들고 있던 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 놈이 어떻게 그걸? 독고지는 상인 행세를 멈추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김선달은 그런 독고진을 보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허허, 그대의 놀란 표정을 보니 내가 제대로 찾아온 모양이구려. 허나 싸움에 앞서 자네의 이름을 먼저 들어야 할 것 같네. 그래야 나중에 내가 자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수 있을 테니. 독고지는 김선달의 도발적인 말에 분노를 억누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차피 여기가 내 놈들의 무덤이 될 테니 내 이름을 알려주지. 나는 청나라 비밀 조직 흥룡대의 수장 독고진이다. 독고진의 살기 어린 선원의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김선달은 그런 독고진의 위압감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유로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다른 부채 하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독고진이 가졌던 부채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화려한 금박 장식이 빛나는 부채였습니다. 김선달은 그 부채를 태양을 향해 치켜들었고 부채는 햇빛을 받아 마치 살아있는 보석처럼 휘황찬란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허허, 이보시오 독고진. 당신은 내 손에 들린 이것이 진짜 왕의 부채라는 것을 모르고 있구려. 현암대감께서는 오래전부터 부채를 노리는 세력이 있음을 아시고 당신들을 잡기 위해 일부러 아들을 시켜 가짜 부채를 빼내고 미끼를 던진 것이라네. 이 부채의 중간에 새겨진 하늘 천자가 땅에 비쳐야 비로소 진짜 성물이라네. 당신이 가진 부채는 그저 허울뿐인 가짜에 불과할 뿐. 김선달의 언변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대본처럼 독고진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특히 눈앞에서 빛을 발하는 부채의 화려하고 압도적인 모습은 독고진이 가진 부채가 초라하게 느껴질 만큼 확실한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김선달이 부채를 내리자마자 땅에 뚜렷하게 비치는 선명한 자 그림자를 독고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휘황찬란하게 빛나며 땅에 자마저 그려지는 부채라니. 김선달의 자신만만하고 화려한 언변과 화려한 부채에 눈을 뺏긴 독고진은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허탈함으로 일그러졌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부채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들어라! 저놈의 부채를 빼앗아라! 독고진의 명령이 떨어지자 흥룡대 일당은 칼을 빼들고 김선달에게 맹렬히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오직 김선달의 손에 들린 화려한 부채에만 고정되어 있었지요. 김선달은 이미 이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장도리의 손을 잡고 몸을 날렸습니다. 장돌아, 서둘러라! 이 방향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네! 장도리는 김선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독고진 일당은 그들의 뒤를 바짝 쫓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놈들을 놓치지 마라! 독고진의 호통 소리가 산길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김선달과 장도리는 미리 정해둔 길을 따라 마치 춤을 추듯 가볍게 몸을 눌렸습니다. 과연 청나라 비밀 조직 흑룡단의 추격 속도는 매서웠습니다. 몇 번이나 잡힐 듯 말 듯 아슬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흑룡단의 손이 장도리의 목덜미를 낚아채려는 결정적인 순간, 김선달은 뒤를 돌아보며 장도리에게 슬쩍 눈을 찡긋했습니다. 장도리 역시 눈을 찡긋하며 화답했고, 그들의 눈빛은 자, 이제 고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독고진 일당은 그들의 수상한 몸짓을 눈치채지 못하고 오직 부채를 되찾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작정 그들을 쫓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선달과 장도리가 잽싸게 발을 떼고 옆으로 피하는 순간, 그들을 쫓던 독고진 일당은 멈출 틈도 없이 그들이 밟고 있던 길을 그대로 내달렸습니다. 순간 땅이 푹 꺼지며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우르르 함정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구덩이 속에서 서로의 몸에 뒤엉킨 채 허우적대며 빠져나오려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진과 북소리가 들려오고 포도청이다. 움직이면 벤다. 라는 우렁찬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매복하고 있던 포졸들이 일제히 달려나와 함정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김선달은 유유히 함정 가장자리에 서서 포졸들을 이끄는 포도대장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허, 이보시오. 포도대장 날이 약속대로 딱 맞춰 오셨군요. 김선달. 자네 덕분에 밀수품 일당을 한 번에 소탕하게 되었네. 고맙네. 함정 속에서 이를 갈던 독고진이 소리쳤습니다. 김선달 이놈! 내 반드시 내 놈을 그냥 두지 않겠다! 허허, 이보시오들. 아무리 부채가 탐난다고 하여도 길이 아닌 곳으로 뛰어가면 아니 되지요. 함정 위를 유유히 지나치며 김선달은 독고진 일당을 향해 조롱하듯 한마디 던졌습니다. 독고진은 속았다는 분노에 휩싸여 씩씩거렸지만 꼼짝없이 갇힌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선달은 그런 독고진을 뒤로하고 장도리에게 말했습니다. 자, 장도라, 이제 진짜 부채를 찾았구나. 포도대장은 함정 속으로 포졸들을 내려보내 흑룡대 일당을 결박하게 했습니다. 포졸들은 그들의 보따리를 풀어내며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나리, 이 보따리를 보십시오. 귀한 개경 인삼과 비단, 심지어는 이 도자기 조각까지 모두 사적으로 반출이 금지된 귀한 물품들입니다. 역시 소문대로군 이놈들. 조선 각지에서 이런 귀한 것들을 훔치려 했단 말이지. 모두 압수하고 놈들을 포박하라! 포도대장은 김선달에게 다가와 그의 손에 들린 부채를 보았습니다. 이 부채는 걱정 마십시오, 나리. 이 부채는 제게 맡겨두시면 됩니다. 포도대장은 김선달의 눈빛을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그럼 수고하게 우리는 이만 가겠네. 포도대장과 포졸들이 흑룡대 일당을 끌고 떠나자 김선달은 장도리와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김선달과 장도리는 긴박했던 추격전의 결말을 유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장도라, 이제 현암대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알려주겠네. 잠시 기다리시게나. 이 틈은 뭐지? 김선달은 손에 든 부채를 가만히 바라보며 문득 부채의 손잡이 부분에서 작은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독고진이 추격을 하는 도중 나무에 부딪혀 충격으로 이음새가 살짝 벌어진 듯 했습니다. 김선달은 작은 칼끝으로 틈새를 조심스럽게 벌렸고 그 안에서 부채 손잡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돌돌 말린 양피지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김선달은 누가 볼세라 급히 양피지 기록을 소매자락에 숨겼습니다. 잠시 후 포도대장과 포졸들의 행렬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김선달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리, 이 부채가 대체 뭐기에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김선달은 부채를 조심스럽게 펼쳐들며 흑룡대를 추격할 때보다 훨씬 더 진지한 눈빛으로 장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허허, 장도라, 현암대감께서 부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셨네. 현암대감의 가문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부채를 지켜온 수호 가문이라고 하셨지.
역대 왕실도 모르는 신비의 가문이라. 어쨌든 그들은 대대로 이 부채를 탐하는 자들로부터 가문의 운명을 걸고 지켜온 것이야. 대대로 지켜온 부채라니요? 대체 무엇이기에 그렇습니까? 대감의 말씀에 따르면 이 부채는 고도로 가공된 투명한 동물의 뿔살에 매우 얇게 연마된 옥 조각들을 촘촘하게 끼워 넣어 제작되었다고 하셨네. 배달왕국 시기 온 백성의 염원을 담아 성물을 만들 때 쓰이던 비전의 기술이라 하더구나. 빛을 투과하고 굴절시키고 산란시켜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다고 했지. 우와, 그림자가 없다고 한 걸 저도 듣긴 했지만 반신반의했었는데. 진짜네요. 엄청 신기하네요. 장도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부채는 햇빛을 받아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장도리는 그제야 부채의 신비로운 보석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독고지는 이 부채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나의 계략에 걸려든 걸세. 겉보기에는 내가 만든 부채가 더 화려했으니. 김선달은 다시 한번 부채의 뼈대를 응시했습니다. 장도리는 침을 꿀꺽 삼키며 김선달의 손을 보았습니다. 혹시 이 부채에는 아직도 숨겨진 비밀이 더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그럴 걸세. 아마도 부채 손잡이 안에 들어있던 이 양피지 기록에 비밀이 적혀 있을 걸세. 어디 한번 읽어볼까나. 두 사람은 흥분과 기대감에 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김선달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양피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양피지에는 고어로 빼곡하게 기록된 글자들이 적혀 있었고 장도리는 숨을 죽이고 그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김선달은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기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김선달의 입에서 숨겨진 역사에 대한 거대한 진실이 양피지 기록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과거 배달왕국 시기 족장 가문을 제외한 형제들이 스스로 왕조를 세우며 가족과 형제들을 공격하는 폐륜을 저질렀다. 대홍수 이후 파미르 고원과 그 일대에서 환국은 다시 시작되었다. 대홍수 기간 동안 그리고 홍수 이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비라는 현상이 처음 생겼다. 대홍수 이후 궁창이라 불리던 하늘에 있던 얼음층이 사라졌다. 하늘을 뒤덮어 온 땅의 온기를 고르게 나누던 얼음층이 사라지자 언제나 온화하고 따뜻하던 이 땅들이 매서운 추위를 맞게 되었다. 환국의 위기는 홍수 이후 500년이 지나 찾아왔다. 날씨는 혹한으로 변했고 폭발적으로 증가한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했다. 결국 각 무리들이 따뜻한 장소를 찾아 남쪽과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 무리들은 저마다의 나라를 세우고 처음에는 한 뿌리임을 잊지 않고 지냈으나 세월이 흐른 후 폭력과 불법으로 나라를 차지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본디왕이 될 자격이 없는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었기에 자신들이 가짜 왕이라는 것이 드러날 처음 환국에서 나올 때의 역사를 모두 지워버렸다. 대홍수 이후 매서운 추위 때문에 각 무리들이 흩어져 나라를 세울 때 한영제라는 표식이 있었다. 이 폭력의 왕들은 그 모든 것을 지우고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같은 민족과 형제들을 괴롭히고 군림하려고 했으며 탐욕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백성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졌다. 천자의 칭호를 받은 진정한 왕들은 하늘의 마음을 이어받아 백성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다. 진정한 왕은 하늘의 품성을 이어받아 도를 통달하고 총명하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해야 함이 으뜸 가는 자질이었으며 그 중에 단군이 있었다. 이에 단군이 하늘과 환인의 뜻을 받아 백성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정통성의 상징인 부채와 함께 단군은 천, 부, 인 세계의 인과 따르는 3,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동쪽으로 이동해 나라를 세웠다. 단군은 진정한 정통성을 가진 제사장 국가를 세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선정을 베풀었다. 그러나 불법과 무력으로 왕이 된 탐욕스러운 형제들은 이 사실을 말살하려 했다. 자신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기 위해 천자의 칭호를 받았다며 거짓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착취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렸다. 자신들에게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그들은 족장과 왕의 상징인 부채를 찾아 없애고 선한 단군의 나라와 그 후손들을 멸망시키고 역사에서 지우기 위해 끊임없이 침략했다. 양피지의 내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후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단군이 후예들은 들으라.
단군 이후에도 반역한 형제의 나라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군이 세운 나라와 후손들의 나라를 끊임없이 침략할 것이며 또한 역사를 왜곡할 것이니 단군의 후예들과 후손들은 이 땅에 왕조가 일어나고 쇠하여도 늘 단군의 후예 한민족임을 잊지 알고 온 후손들은 단합하여 이 민족을 굳건하게 하라. 훗날 진실이 드러나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이 땅을 수호할 것이며 늘 북방에서 오는 세력을 경계하라. 고 적혀 있구나. 즉 자신들이 모든 나라의 시초이고 중심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나라를 일으키고 다스려왔는데 원래 왕의 가문이자 제사장이었던 단군의 가문이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였겠지. 그들이 폭력으로 나라를 세우고 끊임없이 전쟁을 할 동안 단군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동쪽으로 이동해 온 사실이 적혀 있네. 김선달의 목소리는 경외감과 함께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양피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장도리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나리, 그럼 이 부채에서 나온 기록이 민족의 진짜 역사라는 말입니까? 진실인 듯 하구나. 그리고 이 기록에는 단군께서 백성을 이끌고 산을 넘어오면서 지었던 아리랑이라는 시에 대해서도 적혀 있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라는 뜻의 아리랑과 신미도 못 가 발병난다는 구절은 단군께서 선한 마음으로 함께 갈 것을 권유했으나 탐욕에 빠져 함께 오지 못한 본국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향한 슬픔과 한이라고 기록되어 있구나. 이 부채는 단순한 성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신성한 기원과 정통성을 증명하는 증표였던 거야. 두 사람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물건이 아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신성한 유산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실이 담긴 양피지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모든 오해와 음모가 해소되고 조선은 큰 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김선달이 알아본 비밀 정보통에 의하면 부채를 빼앗고 역사적 기록이 사라지면 청나라는 대국을 대하는 태도가 불손하다는 빌미로 또는 천자의 나라를 섬기라며 조선을 침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양피지의 기록은 참으로 진실되었습니다. 그러나 봉이 김선달이 진실을 알고 수호하는 한 그들은 그 사실이 드러날까, 괜히 벌집을 건드릴까 싶어 이를 갈고만 있었을 따름이지요. 장돌아, 이 부채의 사연은 때가 되면 열릴 것이니 사람이 닿지 못하는 묘양산 험난한 곳에 천부경과 함께 봉이나 잡구나. 아니, 이 진실을 널리 알려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지 않고요. 아직은 때가 이르구나. 때가 되면 저절로 열릴 것이니 나머지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맡겨야겠구나. 네, 나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믿을만하고 아주 날랜 10만이를 수소문해 묘양산 깊숙한 곳에 숨겨두겠습니다. 그렇게 민족의 진실을 담은 그림자 없는 부채는 김선달과 장도리에 의해 묘양산의 한 험준하고 외딴 곳, 결코 사람이 닿지 못하는 험한 절벽 있는 곳에 봉인되었습니다. 다시는 침략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여담이지만 부채와 천부인은 지금은 그 자취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하며 천부경의 내용만이 묘양산 돌벽에 새겨졌다가 1916년 9월 9일 개연수에 의해서 탁본으로 남아 80일자의 내용이 민족에 다시 전달되었지요. 한양으로 돌아온 김선달과 장도리는 현암대 감액에서 사례와 감사의 인사를 듣고 잠시 이연과 연하를 만났습니다. 이연과 연하는 마침내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범하고 자유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선달과 장도리는 이연과 연하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연과 연하는 그들에게 다가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달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부채에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채를 지켜야만 한다는 무거운 짐이 사라지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맞아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연하의 눈빛에는 그동안 겪어왔던 고통과 함께 진정한 자유의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특유의 장난기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세상에 감출 수 있는 비밀은 없으니 언젠가는 밝혀질 일 아니겠소. 그저 제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겼을 뿐입니다. 나리,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김선달은 장도리의 물음에 대답 대신 손에 들린 빈 부채를 가볍게 폈다 접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야 할 비밀도 되찾아야 할 물건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모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장돌아. 이제 다음 여정을 떠나야지.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풀어야 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겠나. 김선달과 장도리는 다시 유유히 길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정처 없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김선달과 장도리는 다음 이야기를 향해 걷고 이연과 연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비밀스럽고 깜짝 놀랄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